자, 64쪽 가봅니다.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동학교도만 참가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도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창도 1860년 교세 확장, 최재우가 중심으로 교세가 확장됩니다. 동학교 최재우가 혹세무원 처형되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였던 최시영 등을 중심으로 교세가 확장됐습니다. 교단이 좀 더 조직을 갖추게 된 이걸 포접제라고 하죠. 포주와 접주의 방식으로 운영됐다 해서 포접제 방식으로 어떤 조직도가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조 신원운동 보겠습니다. 동학을 창도하신 분은 최재우잖아요, 그죠? 최재우가 혹세무민의 죄로 결국은 처벌되고 말았죠. 되게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의 신원을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 신원 복원 또는 복위 운동이 이루어지게 됐다. 삼내 집회 가보겠습니다. 삼내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삼내에서 동학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하죠. 그 결과 서울 복합상소 서울에 올라오게 됩니다. 순서 잡아야 됩니다. 삼내, 그 다음에 서울 올라와서 복합상소를 하게 됐다. 고정임금이 들어준 척 하죠. 고정임금이 서울에 올라온 상소를 부르고 다시 고향에 내려가서 현직에 종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우리 동학 농민군들은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고정의 말만 믿고요. 근데 이걸 또 실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봐보시죠. 서울 복합상소는 세 줄 이렇게 나와 있죠. 상소 3일 만에 고정이 각 집에 돌아가 생업에 종사한다면 소원대로 시행하겠다고 답을 내려서 해산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고정임금의 말을 따라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는 근황주의라고 불러요. 왕이 명하면 그 명을, 왕이나 왕족이 명하면 그 명을 수행해야 된다. 이걸 근황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보훈 집회가 봅니다. 보훈 집회가 되면 이제는 종교적 색채에서 보훈증이 오면 정치적 색채로 변화가 이루어지더라. 금부지 기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쭉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지금 이 부분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출제 포인트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쭉 한번 넘겨볼게요. 어디를 가냐면 70페이지를 한번 넘어가볼게요. 쭉 넘어갑니다. 굳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되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거든요. 70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 동학농민운동 전개 과정이 있어요. 이 프로세스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그 박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별별 5개 좀 하실래요? 이걸 끊임없이 보셔야 됩니다. 선후관계를 끊임없이 물어볼 거란 얘기예요. 전개 과정. 자, 교조 신원 복위운동 첫 번째 삼내 집회 김제에서 복합상소 서울에 올라왔죠. 광화문에 올라왔죠. 왕에게 얘기했죠. 고향에 돌아가서 본업에 충실하세요. 그래서 근황주의에 따라서 우리 동학농민군들이 다 각자 고향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 이후에 동학교도들 생포에 체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났다는 뜻이죠. 다시 보훈에서 집회를 모여서 정치적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이걸 보훈 집회라고 합니다. 자, 1차 봉기 갑니다. 고부 밀란입니다. 고부 지역에서 무장 봉기를 하게 되었고, 이때 사발통문이 처음으로 사발통문이 지금 현재 전달되기 시작하죠. 이런 편지 종이에다가 글자를 쭉 적고 받아야 할 대상들 갖다 이름만 쭉 적는 거예요. 이렇게 수신자들 적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에 뭐죠? 보낸 발신자의 기록은 없어요. 왜? 포접제에 의한, 저기 나와 있던 포접제에 의한 비밀 조직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우리 동학교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 요즘 같은 거 어떻게 단톡방? 네, 단톡방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황토현 전투 가보죠. 황토현 전투. 정읍입니다. 네, 정읍의 황토현 지역에서 전라도 강군을 격파했습니다. 이게 최초의 우리 승리한 전투예요. 황토현 전투가요. 지금 21세기에도 동학 혁명 기념을 날짜가 있는데 그 기념일을 날짜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행사가 이루어진 장소가 황토현 전투가 일어났던 정읍에서 주로 이런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의 항룡천 전투. 이제는 뭐죠? 전라북도에서 전라남도로 넘어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남도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동학교도의 숫자가 증가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 항룡천 전투에서 승리한다.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항룡천 전투죠. 왜? 서울에서 내려온 경군을 격파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그게 신식 무기였던 장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장태를 사용해서 경군을 격파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태에 대한 내용을 꼭 봐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래 장태는요, 장태는 그 시골에 그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병아를 성장시키면 우리 닭이잖아요. 닭을 갖다가 성장하게 되면 이런 장태, 대나무로 얼기설기 이렇게 엮어 이렇게 닭을 집어넣어서 시장에 장이 쓰는 날에 이걸 시장에 가서 파는 용도로 썼던 것들이 이걸 사이즈 좀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 벼 집단을 넣고 이렇게 여 지역에 장태를 포진시켜요. 왜일까요? 일종의 여기에 동학농민군이 있다면 총알이 날라온다면 일종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해 가셨나요? 네. 방어하고 그 다음에 이 장태 안에 볕단을 집어넣어서 기름을 칠하고 얘들 공격이 오자 여기다 불을 질러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방법, 일명 이걸 하공작전이라 불러요. 이런 하공작전을 통해서 적을 섬멸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게 항룡천 전투입니다. 이게 전봉준 장군이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되게 의미 있는 전투가 되겠죠. 장태를 이용해서 경군을 격파했다. 보시죠. 전라도 강군을 격파했다. 황토현 전투. 장성 항룡천 전투. 경군을 격파했다. 구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월달 전주 하야겸에 있습니다. 그 5월이 되게 중요하죠. 왜요? 모내기철이거든요. 우리가 5월에 모내기를 하고 10월에 수확을 하는데 대부분 우리 젊은 청년층들이 동학농민군에 가담했다고요. 그럼 집에는 노부모밖에 없다는 거야. 그 노동력 가지고 농사 짓기 어렵다는 거예요. 얘들 걱정거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고생하실 텐데 이거 다 끝내지 못할 텐데.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고민거리가 해결된 거죠. 왜? 5월달에 전주 하약을 맺게 되었다. 왜? 얘네들이 경군을 격파하고 전주 감영을 접수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주 하약을 맺게 되었다. 손을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5월달에 직강소. 우리 동학교수들도 혹시 잘못한 게 없나 한번 되살펴 본다는 거예요. 이게 직강소예요. 자치기구예요. 그 다음에 6월달에 교정청, 정부도 자치기구적 성격을 띵을 한번 우리도 어떤 부패한 부분이 없나, 도려낼 부분이 없나 해서 만든 게 교정청이에요. 그래서 5월달과 6월달에 잡으셔야 됩니다. 자, 동학교들이 5월달에 뭐라고 그랬어요? 직강소. 여기가 정부가 교정청에, 이거 순서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5월에 직강소, 6월에 교정청. 그 다음에요, 경복궁 침입, 청일전쟁 1차 가보개혁. 이게 6월 21일, 6월 23일, 6월 25일, 이거 암기해야 돼요. 궁청갑이라 불러요. 경복궁, 기습점령. 이게 중요하죠. 전봉준이 2차
봉기를 하게 된 원인이 됩니다. 왜? 야밤중에 궁궐, 경복궁을 점령해서 우리 왕이었던 고종 임금이 깜짝 놀라게 했다. 이건 신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봉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23일 청일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다시 갑오 개혁을 통해서 일본 애들 입맛에 맞게끔 일본식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궁청가 완기사항입니다. 그리고 갑오 개혁의 주무관청이 궁국 기무처입니다. 이미 일본에 우리 오전 수업에 이거 궁국 기무처에 대한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갑오 개혁의 핵심 기구가 궁국 기무처이다. 그 다음에요. 끝부분입니다. 2차 봉기에 94년 10월 논산 해명이라고 있죠. 남접과 북접이라고 있죠. 남접은 전라도 지역의 동학교도를 얘기하고 북접은 충청도 지역의 동학교도를 의미합니다. 그동안의 남접 중심의 동학농민운동은 되게 과격했어요. 농민들이니까요. 대신에 북접들은 주로 잔반 출신들이에요. 몰락한 양반들이에요. 얘들은 주로 대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죠. 논지가 좀 다르죠. 그런데 궁청갑 이후에 충청도 지역의 북접 친구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논산을 무조건 만나자. 이게 논산 해명이에요. 그 결과 결론은 우리 서울로 찾아가서 왕 만나서 단판 지겠다. 단판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서울로 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청 지역과 전라 지역의 동학군들이 힘을 합쳐서 징계 갈 수 있는 장소가 공주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주 우금치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던 정부군과 일본군은 공주 우금치 산성 위에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기관포란 게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죽창, 농기구들이에요. 여기서 우금치에 10만의 동학교도가 몰살당하게 됐다. 이게 끝이에요. 동학은 1월 달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났어요. 길어야 10개월, 11개월 정도가 되지 않아요. 엄청난 상처를 남겼고 엄청난 희생을 따랐고 반면에 동학은 우리 역사상 엄청난 전환점이 되기도 해요. 왜요? 동학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이제는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부당한 지시 명령, 부당한 대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처음으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계기가 된 게 동학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동학농민운동 전개 과정 70페이지. 이거 달달달 읽고 외우고 읽고 외우고 계속 써보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 시험에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봅니다. 71페이지 봐보세요. 71페이지 갑니다. 또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71페이지 내용입니다. 왜 잘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동학운동 잘 나온 것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에는 폐전개혁 12개조입니다. 폐전개혁 12개조. 아까 했던 게 순서죠. 흐름이죠. 일명 선후관계죠. 요거 되게 중요하고 이것도 되게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두 가지입니다. 동학은 뭐 어려운 거 찾아가서 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잘 나온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조 갑니다. 동학도는 정부의 원한을 싣고 서정에 협력한다. 2조 탐관오리는 그 재상을 조사해 엄징한다. 행포한 부를 엄징한다. 불량한 요린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5조가 별표입니다. 5조 잡으셔야 됩니다. 노비문서를 촉각한다. 노비문서를 촉각한다. 뭐죠 이거? 신분해방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1894년 바로 갑오개혁에 반영됩니다. 이게 빈출이에요.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빈출이에요. 꼭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어서 가죠. 6조 7종의 천인차별을 없애고 백정에서는 평양가설을 없앤다. 6조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패랭이 갓을 없애달라. 조선이라는 나라는 캡의 문화예요. 캡. 네. 모자에 대한 문화가 되게 발전되어 있죠. 신분에 따라서 모자가 각자 달라졌죠. 제 선생님 모자를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모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양반이에요. 대신에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은 모자와 얼굴 끝부분이 맞닿아 갔다 이렇게. 이게 패령의 가시예요. 이게 백정들이 쓰는 가시였다고. 그러니까 모자를 통해서 사람의 신분을 갖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거든. 그 양반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패러기가 를 없애달라. 일관성, 저 사람 신분이 일반 백성이네, 중인이네, 백정이네, 아니지 않느냐. 왜? 가복의 핵심이 뭐예요? 신분제 폐지니까요. 청산가부의 개괄을 허용한다. 청산가부 7조죠. 청산가부의 개괄을 허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보개혁에 반영되죠. 가보개혁 때 가부의 재가를 허용해달라. 청산가부하고 가부로 차이점이 있죠. 조금은 있죠. 자, 볼게요. 가부는 무조건 남녀가 결혼해서 남편이 죽게 되면 여성 혼자 남게 되면 그럼 어떻게 그걸 가부라고 부르잖아요. 청산가부는 조금 달라요. 의미가. 자, 설명할게요. 청산가부 뭔지. 자,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 부모님들이에요. 여기는 아들이 있고 여기는 딸이 있어요. 이 두 친구 간에 약속을 했다고요. 우리 아들과 너희 딸이 성장하게 되면 결혼시키자 약속했다고. 자, 그러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혼하려고 했더니 이해가 없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이건 파혼이 된 거예요. 자용 파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은 A 집에 결혼이 돼서 속된 말로 그 당시 시집을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남편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남편이 없는데 이거 사는 거, 이런 가부를 청산가부로 부르는 거예요. 여기도 억울하잖아요. 근데 더 억울한 게 또 있어요. 자, 시집간 이 딸에게 이 A 남자의 C 부모님께서는 자결을 강요해요. 목숨 끊으란 얘기잖아요. 자결을 강요한다는 얘기는. 잔혹하죠? 읽을까요? 이렇게 되면 그 당시에 연료문을 받게 돼요. 빨간색으로 만든 홍산을 받게 돼서 되게 명문가 집안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한 여성의 희생으로 인해서 자기 명문가 가문을 유지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거 없애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청산가부 허용은 결국은 가보개혁 때 반영되었다. 이 두 가지 꼭 잡으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빈출이에요. 동학 때 주장했던 5조와 7조가 가보개혁 때 반영되었다. 그 다음에 무명의 잡세는 폐지한다. 관리재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중요한다. 애아통한 자를 엄징한다. 공사체를 막론하고 기양을 무효한다. 토지 평균 분자에 또 별표가 되겠죠. 마지막에 12조.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12조. 토지의 평균 분자. 정부가 가장 하기 싫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토지 평균 분자기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어려울까요? 이거예요. 이거 사유지예요. 봐볼까요? 지주가 자기 땅을 소장농에게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걸 수확량의 2분의 1씩 받는 거예요. 통상 그렇잖아요. 지주 전에는. 근데 봐봐요. 자, 이런 땅이 있다 쳐봐요. 이 정도의 땅을 전부 다 이분들에게 빌려줬다는 거예요. 보통 쌀이 20석이 생산된다 쳐봐요. 근데 A와 B는 농사를 열심히 22석. 그러면은 주인이 11석, 본인이 11석씩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C와 D는 10석 생산됐다고. 그러면 5석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주라고 하는 이분은 A, B는 문제가 없죠. 근데 C, D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수확량 감소로 자기가 가져갈 양이 감소했잖아요. 그렇다면 내년에 계약을 맺을 때 C와 D에게는 계약을 하지 않고 이 물량을 A라든가 B에게 올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농사 지을 땅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죠?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야? 우리도 땅 좀 주세요. 열심히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부에서 이걸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 중 하나였다.
그 결과 이 사람도 어떻게 가요? 임노동자가 돼요. 임금 받는 노동자로 전락했다는 뜻이에요. 속된 말로 노가다꾼이 됐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살지 못하겠는데 어떤 간도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기도 하기도 해요. 결국 인후현상이잖아요. 종합하면. 농민이 농촌을 떠나게 되는 현상, 인후현상이 가속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먹고 살기 없으니까. 동학의 가장 요구사항 중에 어려운 중에 하나가 토지 평균 분작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해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것만 할게요. 뭐 어려운 거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요. 좀 넘겨보겠습니다. 72쪽 한번 가볼까요? 72쪽. 동학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학의 성격. 자, 좀 지울까요? 동학은 분량은 되게 많지만 짧게 하셔도 돼요. 예. 꼭 나올 것만. 예. 성격. 유불선을 기본으로 했다. 유교, 불교, 선은 도교를 의미합니다. 민간신앙의 요소와 결합되었다. 성리학을 부정하면서도 철학적으로 주기론에 가까웠다. 주기론이 있고 주리론이 있죠. 이건 이가 받아들인 거고 이건 이항이 받아들인 거죠. 이건 뭐야? 인, 의, 예, 지를 얘기하고 사람이 느끼는 7가지 감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책을 얘기하고 이건 뭐야? 밥이겠죠. 지금 당장의 동학교들이 중요한 생각은 책이 아니라 밥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종교적으로 궁궁을 일종의 부적입니다. 부적을 써서 자기 몸에 지녔을 경우에 나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냥 샤머니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무당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도교에 가깝다. 동학은 한마디로 뭐야? 여러 종교가 섞여 있잖아요. 속된 말 짬뽕이잖아요.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도참사상. 도참사상은 미래 예언 사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정감독이라는 책입니다. 이씨 왕조, 이씨가 세운 왕조는 끝났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그 정감독의 책이라는 게 널리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런 미래 예언서들은 항상 사회가 불안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반봉건 반제국주의다. 반봉건 반제국주의. 이거 모르는 사람도 또 있어요. 이거 반봉건이 뭔지, 반제국주의가 뭔지. 앞에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반은 반대한다는 얘기잖아요. 봉건이란 뭐래? 주종관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 얘기하잖아요. 이거 원치 않잖아요. 반대한다는. 제국주의, 황제가 지배하는 식민지 국가는 당연히 반대해야지. 반봉건, 반제국주의를 주창하게 되더라. 그리고 조선왕조를 부정하더라. 이거 한번 나왔어요, 우리가. 조선왕조를 부정하더라. 그러나 조선을 부정할 수 있나? 이건 가능하냐?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 시대 사람은 조선 사람이잖아. 조선 사람이 조선을 부정할 수는 없지. 대신에 조선 왕조를 부정할 수 있지. 21세기 가보자. 윤석열 정부는 부정할 수 있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요? 조선의 정부는 부정할 수 없는. 왜? 우리가 조선 사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말 잘못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부정할 수 있죠. 예, 민주주의국가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를 잘못해서 정부 뺄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부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부정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부정할 수 없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후천 계백사상. 지금은 세상이 끝나고 백성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후천 계백사상이다. 가끔 2인 1조로 이렇게 도로에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선생님 참하게 생겼습니다. 후천 계백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끔찍도 안 하시잖아요. 쑥 지나가시잖아요. 이런 현상이 자꾸 내 눈에 보이면 뭐야? 이 사회가 이분들이 시각이 되게
어지러운 세상에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반외세, 반봉건 민주운동 계속 보고요. 할빈당이 활동하였다. 할빈당, 영학당, 전라도 흥덕지방에 활동이 이어졌다. 남학당, 지역 밑줄 보여야 돼. 전라도, 제주도. 할빈당은 원래 충청도에 출발해서 전국화됐습니다.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기와 경향 부분을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봐주세요. 이거 별표 가겠습니다. 부호들이 자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민보군 또는 수성군을 조직해서 자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동학군 진압에 앞장섰습니다. 민보군, 수성군은 동학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반대 생각을 가진 양반들이 중시되는 세력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가 보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전봉준 장군의 공초라는 게 나올 겁니다. 전봉준 장군의 공초. 요즘 말로 쓰면 재판 기록입니다. 법원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볼까요? 1893년 2월 9일부터 1895년 3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친 총 5차례에 걸친 신문이 있었다. 중요한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합니다. 법관이. 너는 전라도 동학에 기술하던데 과연 그러한가? 답변합니다. 처음에는 의를 주장하지 기포하였습니다. 동학 기술 명칭은 없었습니다. 전봉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비록 원통한 문제. 고부에서 기포할 때 동학이 많았는가? 원통한 사람, 이거 별표갑니다. 고부에서 기포했을 때 동학 교도가 많았느냐? 원통한 사람, 즉 원민이라고 그러죠. 원민. 동학 교도가 더 많았습니까? 원민이 더 많았습니까? 전봉지 대답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밑에 답 나와 있잖아요. 비록 원통한 사람들과 동학이 합세했으나 동학은 적었으면 원통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원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요거 잡으시라고 함정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문제, 다시 난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답합니다. 그 후에 들은 적 일본이 개하로 칭하고 처음부터 한마디 말도 없이 민간에게 전달하여 배포하고 또 알리는 글도 없이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서울에 들어와 밤중에 왕궁을 공격하여 임금을 깜짝 놀라겠다. 깜놀이라고 그러죠. 즉 왕이 인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하된 자로서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골의 백성들이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개함을 이기지 못하여 의병을 기업하고 일본인과 접전하여 이 사실을 1차 묻고자 함이었다. 우리 왕에게 무리하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고 본다는 겁니다. 자, 74쪽 보세요. 74쪽. 전봉준에 대한 얘기 보겠습니다. 그 사료 한번 봐보세요. 세야세야 파랑새야. 나온다면 이게 나올 수 있겠죠. 예전엔 기출이 나오기도 했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야세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갑옷에 갑옷에 을미적 을미적. 병신대 못가리. 을미년이란 뜻이에요. 을미년이 해결되지 못하고 병신년까지 가면 이 동학은 성공할 수 없다는 표현을 적어 놓은 거예요. 해석 볼까요? 파랑새는 청군사를 말하며 녹두는 전봉주를 가리킵니다. 그 식물 중에서 콩이 되게 키가 작아요. 근데 전봉주도 키가 좀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녹두 장군 니코로 전봉주를 지칭한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파랑새 민요는 청이 거들먹거리며 동학 농민을 진압하려다가 조선 민중에게 혼이 난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료를 던져준다면 동학에 대한 내용을 질문했다 보시면 돼요. 되게 쉽게 나올 수 있죠. 이런 부분이라면. 또 전봉기 마지막 죽을 때 쓴 절명시가 있습니다. 절명시 같이 보죠. 때가 이르러서는 천지와 함께 힘썼으나 운이 가니 영웅도 스스로 개할 바가 없다. 백성을 사랑한 정에 내 잘못은 없노라. 나라를 사랑한 붉은 마음 누가 알아주겠는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남겼던 절명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학은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만 다시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포인트 잡아준 부분들은 보시고 또 뒤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들이 있거든요. 쭉 한번 살펴보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